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손자병법 오늘 6번째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손자 원문을 처음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오늘 6번째 강의에서는 특히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그 손자병법 총 13편 중에 첫 번째 편이요. 제목은 뭡니까? 이 시계편입니다. 시계편. 시계편의 뜻이 뭐예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과 싸우기 전에 계산하고 또 계산해봐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계산이 뭐냐? 그냥 들어넣어서 이리 척 떨이지. 이게 계산이냐? 이거는 계산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고민이란 말이에요. 고민. 아니다. 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건 계산이에요. 이건 뭐예요? 주관적 확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계산이란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입니다. 이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이 5가지의 틀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오사라고 부릅니다. 오사, 손자병법에서. 그러면 어떤 걸 5가지를 갖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계산을 하느냐? 첫 번째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도였어요. 도. 결국 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것은 관념이 아니라 신비가 아니라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가 국민들과 이 전쟁의 명분을 얼마만큼 공유하고 있느냐. 상하가 합심해서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전쟁에서 지면은 지도자들은 전부 다 도망가고 그 앞에서 국민들만 싸우라 그러면 그건 도가 없는 나라죠. 결국 도가 있는 나라는 뭐예요? 국민들과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된 나라가 그게 도가 있는 나라다. 그래서 손자병법에서는 이 5가지 분석틀 중에 첫 번째를 도, 즉 정치적인 국민의 화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천이에요. 천. 참 어렵네요. 천. 천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뭡니까? 이 손자병법에서는 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늘을 먼저 살펴보래요. 그러면 하늘에다가 뭐 좀 제단을 차려놓고 향불을 피고 좀 절을 하고 나가라는 건가요? 예? 여기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그러면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하늘이란 과연 뭐냐? 이게 이제 오늘의 그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자, 오늘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도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오늘 하늘과 또 땅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씩 얘기하다 보면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지피지기의 그 주된 내용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쫙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갈공명처럼 이제 나가서 이제 책사도 될 수 있고 그 경영자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손자가 살던 시대의 많은 지식인들, 뭐 공자라든지 노자라든지 장자, 장자는 후대 사람이지만 그건 다른 사람들은 이 하늘에 대해서, 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 요즘 사람들은 하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과학자들은 하늘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블루 스카이, 파란 하늘일 뿐이죠. 그렇지만 종교인들은 하늘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 하늘 위에 둘째 하늘, 셋째 하늘, 9,009번째 하늘에 올라가면 뭔가 천국이 있고 천당이 있고 누군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하늘도 있죠. 있죠, 분명히. 또 하늘은 신비적인 하늘도 있어요. 저 하늘이 비 내리는 거는 아마 우리 인간들한테 뭔가 욕심이 있어서 벌을 주려고 비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뭄이 드는 것은 하늘이 우리한테 벌을 준다든지 뭔가 의지를 갖고 인간들 사회를 간섭하는 하늘로 볼 수도 있죠. 아직도 우리는 하늘에 대해서 종교적인 하늘, 신비적인 하늘, 또 어떤 과학적인 하늘, 다양한 하늘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손자가 살던 시대의 그 하늘은 과연 어떤 하늘이었는지, 자, 일단 공자의 얘기를 들어보죠. 공자가 이런 얘기 혹시 아십니까? 지천명이라는 얘기 아십니까? 공자가 자기 인생을 살면서 쭉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랄까, 이 공자님이 인생을 평가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인생 살면서 내 나이 15살에 내가 배우겠다는 일념의 뜻을 두었지. 지우학. 그리고 한 15년 지나서 30이 되니까 조금 내 스스로 설 수 있게 되더구만. 이립.
그리고 한 10년 지나서 40이 되니까 누가 나한테 뭐래도 혹하지 않는 불혹의 나이가 됐어. 이해가시죠?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리고 내 나이 50이 되니까 하늘이 나를 왜 태어나게 했는지 천명을 조금 알겠더구만. 자, 그럼 지천명이란 건 뭐예요? 여기서 하늘이 나오는데 결국은 하늘이 명이라고 하면 뭐예요? 명령을 내리다. 오더.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했는지 그 명령이 뭔지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존재 이유 하니까 또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 가사. 존재 이유를 알아. 여러분들은 존재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예? 지천명의 나이가 되신 분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존재에 대해서,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그건 공자님 정도 레벨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이란 뭘까요? 과연, 공자님이 여기서 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의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뭔가 나한테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한 소명의식을 준 어떤 뭔가 목표를 갖고 있는 명분의 하늘이에요. 명분의 하늘. 명분의 하늘. 뭔가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저 푸른 하늘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보다 뭔가 명분을 갖고 있고 내 인생을 살면서 나이 50이 돼서 하늘을 비추러 한정 우러 부끄럼 없이 살기를 뭐 이런 명분의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 공자께서는 뭐 기록마다 좀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틀릴 수 있겠지만은 이 결혼을 2번 하셨어요. 이제 첫 번째 부인하고는 뭐 성격 차이로 좀 헤어지셨고 두 번째 부인을 만났는데 그 공자가 왜 그 사마천 사기에 보면 아주 키도 한 180cm 이상 아주 출중하고 뭐 그냥 굉장히 그 잘생기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그 뭐랄까 이 누구나 이제 이 왕실에 특히 왕비들이 공자랑 한번 좀 만나보려고 굉장히 그 다리를 놓곤 했던 모양이에요. 그 논어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루는 이제 공자의 제자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위나라 사람이에요. 그 위나라에서 유명한 그 뭐랄까 이 정치적인 어떤 그 연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공자님한테 선생님 뭐 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제 고향 위나라로 가지요. 그 위나라에 가면은 제가 아는 사람도 많고요. 또 제 부인하고 또 그 위나라 뭐 이 첩공하고 다 연결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 뭐 자리 하나 정도는 얼마든지 제가 맡아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해요. 하여튼 뭐 그런 의미에서인지 몰라도 공자는 위나라에 갔어요. 갔는데 그 위나라에는 위나라 왕 이름이 위령공이고 신령스러울 영자 위령공 그의 아주 총애하는 여인이 위남자라고 있었어요. 이 남영납자의 아들 자자 위남자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에 보면 아주 이 세기의 아주 이 바람둥이 여자죠. 그러니까 그 위남자라고 하는 여인이 공자가 이제 위나라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우리 만나서 우리 같이 음악이나 연주할까요? 뭐 그때 음악 연주한다는 건 뭐 이렇게 종치고 뭐 그런 거겠죠. 그 공자가 이제 처음에는 이거 안 된다라고 이제 몇 번 거부하다가 둘이 드디어 어떻게 됐냐면 같이 마차를 타고 이제 드라이브를 합니다. 별일 아니죠, 뭐. 마차 타고 드라이브 하는 게 뭐 잘못된 일 아니죠. 그때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불같은 자로가 공자한테 그래요.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유부녀랑 만나서 마차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라고 정면 공격을 하죠. 그때 공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로야. 내가 맹세코 너한테 얘기하건대, 혹시라도 내가 그 위남자하고 조금의 부정한 일이라도 했으면, 조그만 부정한 일이라도 했으면, 천염지신이라 하늘이 나를 염은 뭐예요? 싫어할 것이다. 왜? 염세적이다 할 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난 아무 일 없었어. 만나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어. 여소부자면 내가 요만큼이라도 부정한 일을 했다면 하늘이 나를 정말 미워하겠지 하고는 한 번 더 반복해요. 천염지시리라. 반복하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왜 사람이 그냥
야, 내가 부정한 일이 있었으면 하늘이 나를 가만두겠어? 한 번만 하면 됐지. 하늘이 나를 가만두겠니? 아니, 하늘이 나를 가만두겠어? 두 번 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뭡니까? 예? 공자가 얘기하는 이 하늘이 뭐예요? 내가 혹시라도 나쁜 짓 하면 벌 줄 하늘이에요. 예? 그리고 내 스스로 하늘에 우러러서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는데 그 명분에 어긋나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당시 그 논어에 나오는 얘기만 놓고 봤을 때 공자라고 하는 지식인이 생각하던 그 하늘은 자연의 하늘이 아니라 뭐예요? 명분의 하늘이요? 뭔가 인간사를 갖다가 뭐예요? 주재하는 하늘로서 보여진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려면 손자의 하늘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자의 하늘은 공자의 하늘하고 상당히 많은 틀린 점이 있어요.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 노자라고 아시죠? 노자. 예, 공자, 노자 할 때. 이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보는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그래서 이거 뭐 상당히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될 문제지만 이런 노자 이런 말이 나와요. 천지 불인이라. 예? 즉, 하늘과 땅은 인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늘과 땅은 특별하게 비를 내리고 있어요. 그 비가 우리가 목마르다고 내려주는 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키워주기 위한 특별한 선물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자연적으로 비가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냥 내려오는 거지 전혀 우리 인간에게 뭐랄까 이 특별한 무슨 목적을 갖고 내리는 비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즉 노자가 바라보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억지로 간섭하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이 저렇게 비를 내리고 사시사철을 바꾸고 또 하늘이 저토록 우리에게 복식을 갖다가 땅이 심어주고 키워주는 것이 특별히 우리 인간을 위해서 뭔가 어진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여기서 하늘은 뭐예요, 그러면요? 어떤 의지를 가진 하늘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자연으로서의 하늘이에요. 자, 그 당시에 공자든 노자든 장자란 사람은 또 이런 얘기예요. 아주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하늘이 저렇게 푸르고 푸른데 저게 정말 푸른색일까? 하늘이 푸른색입니까? 저 하늘에서 이 밑을 내려다보면 혹시 여기가 푸른색으로 보이진 않을까? 예? 달에서 지구 보신 분 계세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저쪽에서 보면 이쪽이 하늘이에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요 위치에서 봤을 때 저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지. 저 리오데자네이로인가요? 저 밑에 가면 반대예요. 하늘과 땅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노자나 장자 같은 사람은 하늘을 갖다가 어떤 그 명분이나 어떠한 그 목적을 가진 하늘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자연 형태로 봐요. 자, 이렇게 하늘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자는 과연 그러면 하늘을 어떻게 바라봤냐? 이게 뭐냐면 결국은 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도고 두 번째는 천이어야 되는데 이 천에 대해서 손자는 이렇게 문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자가 바라는 천이라고 하는 건요. 예. 천자는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주 간단해요. 하늘이라고 하는 건 뭐냐? 결국은 하늘은 우리 인간의 기륭화복을 주재하는 종교적인 하늘도 아니고, 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신비의 하늘도 아니고, 우리가 그곳에 도착해야 될 저 구름 속에 있는 하늘도 아니고, 오직 하늘은 뭐냐? 어둡고, 양, 밝고, 한, 춥고, 덥고, 그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기상이에요. 네. 적하고 전쟁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도고 두 번째는 기상이래, 기상. 그 뭐예요? 내가 이 전쟁을 하는데 오늘이 전쟁할 날이 따뜻할지 추울지, 예? 비가 내리는지 눈이 내리는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기상에 대한 분석 없이요. 요즘 전에 여름철에요. 그렇게 뭐 더울 줄 몰랐을 때 그야말로 누가 돈을 벌었죠? 왜 비 안 오고 할 때 그 기상 조건을 이용해서 양수기업자하고 물 대는 비닐 만들어내는 업자들이 아주 떼돈을 벌었어요. 그 사람도 뭐예요? 기상에 대한 미리 장악하고 기상을 뭘로 본 거예요? 하늘을 뭘로 본 거예요? 하늘을 무슨 복을 내려주는 하늘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춥고 덥고 어둡고 밝은 하나의 자연 현상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손자는요 하늘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단순한 자연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 하늘을 마치 뭔가 있는 것 같고 나의 인생을 갖다 주지 않은 것 같고 안 되면 하늘한테 빌고 글쎄 뭐 하늘한테 빌면 비가 오나요? 눈이 내리나요? 에? 안 내리죠. 이런 신비적인 하늘은 이제 끝나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손자 생각이요. 참 대단해요. 한 2500년 전에 손자라고 하는 젊은 군사이론가가 저 푸른 하늘을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 바라봤다는 것은 2500년이 지난 우리도 지금 힘든데 안 되면 하늘 탓하고 내가 요번에 안 된 건 하늘이 나를 뭐 어떻게 했던 거야. 정말 안 되면 조상 탓 하늘 탓하는 이 시대에 아직도 그런 시대인데 손자가 얘기하는 그 하늘은 정말 객관적인 이 자연으로서의 하늘이고 자연으로서의 기상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늘에 대한 시각을 좀 제가 볼 때는 교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 하늘 우리는 이제는 저 푸른 하늘로서 그대로 인지하고 그리고 인간이 저 하늘과 교통하고 그야말로 하늘의 어떤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경영활동이나 아니면 가정활동들 이런 것들을 착실하게 꾸려나갈 때 참 그 사람은 신비에서 빠져나왔다. 우리가 손자병법하는 주제가 그거예요. 결국은 전체적인 주제는 신비에서 빠져나오고 주관에서 빠져나오고 고대적 사유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21세기에는 객관적이고 분석적이고 뭔가 현실적인 그러한 사유방식을 키우자는 게 우리 손자병법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계속 그 얘기를 나갈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요 시제 번역을 안 했네요. 요 시제라고 하는 것은 이 주가 아주 재밌어요. 이 주를 바라보면은 요 시제에 대한 주가 이전이라고 한 사람이 인시제적이라. 인시제적 이런 말을 합니다. 인시제적 무슨 뜻이냐면은 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타임, 때 비가 오느냐 눈이 오느냐 바람이 부느냐 아니면 뭐 홍수가 났느냐 이러한 상황에 기초하여서 적을 제압하는 게 시제다. 인시제적. 상황은 전혀 고려 안 하고, 상황은 전혀 고려 안 하고, 객관적인 어떤 자연 조건, 뭐 이런 건 전혀 고려 안 하고, 오직, 무조건 돌격 앞으로 했단 말이에요, 손자 이전에는. 손자 이전의 전쟁은요, 뭐, 비가 오면은, 장군이 비가 온다고, 옷을 이렇게 벗을 수가 있나? 옷 좀 벗고 할게요, 더우니까. 그러니까 손자 이전의 장군들은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날씨 중요한 거 아니다. 땅도 중요한 거 아니다. 오직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정신력만 있으면 된다. 지금 요즘 왜 우리 축구하면서 제일 제가 가슴 아픈 게 그런 거예요. 왜 가끔 보다 보면 축구 이렇게 뭐 월드컵 나가고 하는 거 보면 막 우리나라 사람들 이 축구 선수 나가서 막 머리 터지고 막 입술 깨지고 막 하면서 막 여기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뭘 묻고 막 하면 정신력입니다. 정신력으로 버텨주십시오. 무슨 정신력이에요? 정신력은
아니 무슨 정신력으로 이겨요. 그건 100번 싸워서 한 번밖에 못 이겨요. 그렇게 이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학적 축구를 해야죠. 매일 20년 전부터 뭐 우리는 일본을 매일 이겼는데 옛날 얘기만 하면 뭐예요? 일본은요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축구를 가르치고 과학적으로 잔디 구장에서 제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버리고 무조건 선수들한테 정신력으로 싸워라. 정신력도 한두 번이죠. 정신력은요 대등할 때 하는 거예요. 대등할 때.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싸는데 무슨 초등학생이 정신력 갖고 돼요? 그런 영웅적인 신비적인 그야말로 주관적인 사유방식을 이제 버려야 돼요. 그게 지금 손자가 바라보는 하늘이에요. 객관적으로 바라보잔 말이에요. 기상 조건 그대로 그 상황에 따라서 적을 제압하는 전술을 다양하게 변형시킬 때 승리는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거죠. 이게 하늘을 손자는 이 두 번째로 꼽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손자는 뭘 얘기하냐면은 지를 얘기합니다. 지. 자, 이 5가지요. 이 오사를 얘기하는데 이거 도, 천, 그 다음 뭐예요? 땅이에요, 땅. 땅은 또 뭡니까? 땅이 뭐예요? 그냥 땅은 땅이에요. 결국은 손자는 이 전쟁을 하기 전에 기상 상황에 대해서 잘 살피고 또 지형 있잖아요, 지형. 지형이 이게 좁은 곳이냐, 넓은 곳이냐, 뒤에 막 바른 곳이냐, 등에다가 강물을 지고 싸우면은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싸우는 힘이 늘어나잖아요. 뭐 그런 지형 조건도 전쟁 승패에 있어서는 세 번째로 중요한 거다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원근이다. 두 번째요. 험이다. 땅을 무슨 신비적인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공격해서 그 적과 만날 곳이 여기서부터 먼지, 가까운지 이거를 파악해야죠. 먼지 가까운지를 파악을 해야 군수물품을 얼만큼 준비하는지 알지요. 왜 하루 끼를 떠나는 사람은 하루 2끼 음식만 갖고 가면 돼요. 한 달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요. 한 달 먹을 양식을 쪄갖고 가야지요. 예? 그러니까 그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가 아는 것이 이게 땅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전쟁할 곳이 험한 곳인지 이는 평탄한 곳인지 그거에 대한 분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옛날에 베트남 전쟁에서 졌죠. 왜 졌어요? 지형에 대한 완벽한 인식이 없었어요. 그냥 가서 폭탄만 퍼부으면 이길 줄 알았죠. 근데 밀림지대라고 하는 그 베트남의 지형적 구조, 그리고 베트남 대사 원래 땅속으로 들어갔죠. 그 거미줄처럼 얽힌 그 땅속 지하갱도, 이런 지형적 고려 없이 무조건 가서 폭탄만 퍼부으면 이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죠.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지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지 걸프전 투입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막의 폭풍 작전 때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인식이 깨었으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우방국이죠, 미국. 거기 가서 한 3개월 훈련시키고 갖고 사막 지형에 완전히 연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라크 전쟁에 투입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지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다못해 그 기업의 입지 조건도요. 그 입지 조건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실리콘밸리요. 그 실리콘밸리가 왜 잘 돼요? 뭐 따뜻한 바람에 뒤에 산도 있고 앞엔 바다도 있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인재들 나오고 굉장히 입지 조건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가 이렇게 왕성하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형이라고 하는 건 이 전쟁뿐만이 아니라 현대 경영학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지형이 험난한 곳이냐 평탄한 곳이냐, 넓을 광자, 넓은 곳이냐 좁을 협자, 좁은 곳이냐, 그리고 거 가면 내가 싸워서 죽을 땅이냐 살아나올 땅이냐. 가면 죽을 땅인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건 손자는 이건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자, 하늘에 대한 기상 조건, 내가 싸울 그 당시에 춥고 덥고 음향 위치를 다 본 다음에
또 기상적 조건, 이 지형 조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장애란 사람이 주석을 이렇게 달아요. 지형 조건에 대한 주석을. 왜 원근에 대해서 미리 분석이 필요하냐? 우직지계를 쓰기 위해서. 요 우직지계. 요게 이제 성이 장씨고 요 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줄을 단 겁니다. 왜 지형의 원근이 중요하냐? 우직이라는 게 우는 뭐예요? 우. 이게 우회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직은 뭡니까? 곧바로 간다. 내가 저쪽하고 상대방하고 싸우러 가야 되는데 우회해서 갈지 곧장 가야 될지 그 원근을 알아야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군가 그래요. 왜 돌아가요? 곧장 가지? 누가 곧장 가면 좋은 줄 몰라요? 그 TV 사극 같은 데서 전쟁하는 거 보면 곧장 가다가 어떻게 돼요? 분명히 여기로 올 거란 말이에요. 가까운 길이니까. 그러다 매복당해서 완전히 죽는 경우 있죠? 왜 돌아가요? 그 길은 돌아가야 살 길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직선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인생 태어나서 탁 대학교 붙고 대기업 취직해갖고 이사되고 직선으로 출세했대요. 직선으로 출세한 사람 치고 오래가는 사람 못 봤어요. IMF 되니까 제일 먼저 잘리대요. 예? 고속 승진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요즘 35세, 40대에 이사 된다 그러는데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뭐예요? 자기 수명이 만년기장은 잘리지도 않아요. 왜 안 잘려요? 노조에서 막아주니까. 우리는 너무 일찍 하려고 그래. 너무 일찍 이사 되려고 그러고 너무 일찍 성공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리한단 말이에요. 무리하면 어떻게 해요? 내 정상적인 삶의 방향과 어그러지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몸을 다쳐야 되니까. 남보다 더 회사에 나가야 되니까. 일찍 출세한 게 곧장 가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인생 나중에 결산해보면요. 곧장 간 사람은 이미 한 35살에 이사돼서 40살에 명예퇴직 당해갖고 뭐 하고 있어요? 호떡 팔고 있어요. 좀 돌아간 사람은요. 먼저 가시오. 한 2번째. 예? 한 3번째. 이렇게 조금 늦게 가야 끝까지. 아니면 우직지게 얘기하다 했는데 결국은 왜 원근이 중요하냐? 내가 그곳을 돌아가야 될지 곧장 가야 될지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지형에 대한 원근에 대한 파악이 우선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 인식이에요. 왜 험하고 평탄한 곳을 왜 우리가 분석해야 되느냐? 바로 보병을 쓸지 기병으로 가야 될지 그 이로움을 따지기 위해서다. 어떨 땐 기병으로 갈 때도 있고 어떨 땐 보병을 보낼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양하게 뭐 잡는데 뭐 쓰지 마요? 소 잡는데?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쓸 필요 없죠. 예? 5명 적을 퇴치하러 가는데 100만 대군을 보낼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보병을 보낼 때는 보병을 보내고 현대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무리하게 신상품 해갖고 적의 전체 매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한 10억밖에 안 되는데 한 20억을 쏟아붓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이 보병이냐 기병이냐의 이로움을 따지기 위해서 이 험과 이를 따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역과 이 사생도 전부 다 뭐냐면 이게 넓고 좁은 것은 왜 따지느냐? 결국 내가 군대를 많이 보내야 될지 적게 보내야 될지 넓으면 많이 보내야 되고 또 방어선이 좁으면 조금 보내야 되죠. 그걸 알기 위해서단 말이에요. 왜 죽을 땅인지 산 땅인지 분석하는 게 중요하냐? 그래야 내가 가서 싸울도 되는지 아니면 뒤도 안 나보고 36개 뭐예요? 주, 위, 원래 36개 그 마지막 36번째 계책이 주, 위, 상이에요. 달리는 것이 최고다. 이걸 주의상, 그러니까 주랭랑 이래.
여러분들 주랭랑 치는 게 나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내가 가서 죽을 땅에 가지 왜 가요? 무조건 주랭랑이죠. 그 주랭랑 치면 진 거 아니에요. 왜요? 또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무모하게 가갖고 분명히 가서 죽을 땅인데 그냥 군사들 다 몰고 갖고 다 싹 죽으면 그 다음 재기도 못해요. 결국은 이 손자병법에서는 하늘과 땅을 무슨 명분을 갖고 신비적인 하늘로 보지 않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땅으로 보지 않고 그냥 자연현상으로서의 기상과 자연으로서의 땅으로 봤다는 게 이게 과학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과학적 사고를 어디서 발견하냐면 풍수지리에서 발견해요. 바람과 물과 그리고 그곳의 지형의 이치에 따라서 내가 어떤 공간을 짓고 살 건지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과학적인 사유방식을 그렇잖아요. 아니 왜 사람이 사는데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에 따라서 좀 비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 분석을 해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물이 흐르면 그 물을 바라보고 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좋을 거고 뭐 이런 우리가 있는 이 자연현상과 내가 사는 공간을 어떻게든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하는 것이 풍수지리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풍수지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양택풍수가 있고 음택풍수가 있는데 양택풍수는 산 사람들 집 짓는 거고 음택풍수는 죽은 사람 무덤 잡는 건데 산 사람들 집 잡는 건 없어지고 죽은 사람 무덤 잡은 것만 남아있어요. 그리고는 쪽집게라는 거예요. 감으로 맞춘다는 거는 그거는 풍수지리가가 아니라 풍수쟁이에요. 진정 저는 우리나라에 건축하는 학생들이 풍수지리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연을 그대로 바라보고 요즘 보면 아파트 그냥 땅만 있으면 져요. 전혀 자연에 대한 객관적인 고려 없이. 그래서 건축가에서 제대로 바람의 방향, 물의 방향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그 내 체질과 맞는 방향으로 집을 짓는 연구가 돼야 풍수지리학이고 그게 풍수지리 연구가지. 땅이나 하나 잡아놓고는 사람들 무덤 안 옮기면 큰일 나겠어. 그리고는 등쳐먹는 사람은 풍수쟁이. 이해 가십니까? 예. 이런 게 많아요. 하나 더 하면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사 선생님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항생제 쓰지 않을 건 쓰지 말고 환자 입장에서 그 고민을 하면서 다가가는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지 이거 한 명이 3,100원 의료보험 하니까 2,800원 요거 이거는 의사쟁이에요. 쟁이가 될 거냐 님이 될 거냐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아요. 약사님, 약사쟁이, 의사쟁이, 의사님 본인들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돈 벌고 좋을지 모르죠.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쟁이로 전락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한 인식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동양인이 보는 특히 손자가 바라보는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도, 두 번째는 뭐예요? 천, 세 번째는 지.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 현상으로서의 기상과 자연 조건으로서의 땅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뭐 요즘 공무원들이 신도시를 진다, 아니면 뭐 기업가들이 새로운 공장을 세운다, 이런 다양한 뭐 이 기업 행위라든지 아니면 또 통치 행위를 하는데 결국은 그 기업을 하는 그 기업 경영인의 마인드와 또 이 공무원들이 하다못해 신도시를 하나 정하더라도 하다못해 공장을 하나 만들더라도 얼마나 기상 조건과 자연 조건을 고려하고 객관적으로 다가가냐 이겁니다. 이제는 적어도 손자병법을 읽은 분이라면은 신비적인 천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 그리고 저 모호한 하늘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땅은 땅이요, 하늘은 하늘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네. 산은 산이요, 물은 하늘은 하늘이에요. 어둡고 밝고 춥고 덥고 그 하늘의 기상에 대한 통제권을 잡아야 돼요. 땅은 땅이에요. 좁고 넓고 멀고 가깝고 험하고 텀탄한 그 자체로 하늘과 땅을 인식했을 때 우리 한국인은 과학적 인식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과학적 인식이 있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아직도 애매하게 옛날 신비적인 저게 하늘이 저게 천국이여 저게 신비여 이런 생각을 갖고 21세기를 맞으면 우린 또 쓰러집니다. 또 쓰러져요.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뭐예요? 하늘은 하늘이다. 땅은 땅이다. 오늘 손자봉법 6번째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